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3분기 도입 예정이었던 화이자 백신 일부는 다음 달 말로 앞당겨 받기로 했고 노바백스 백신은 처음으로 기술 이전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등 우려가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문건이 공개될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입증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력 상실 여부만 고려하는 상위 등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계약을 맺은 매춘부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은 근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열흘 뒤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들어오는 백신은 일단 5종류인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백신 생산에 차질이 생기거나 안전성 혹은 계약 문제 등으로 도입이 늦어지기도 하고 계획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수급 상황 수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노바백스 백신도 2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입이 확정된 백신 모두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계약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00만 명분입니다. 지난해 계약한 1,0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1,300만 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급 시기도 당초 3분기에서 다음 달 말부터로 빨라졌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생산 차질 문제, 더욱 치열해진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 등으로 인해 상반기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데 승인이 완료되면 4월쯤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월 내로 접종이 된다고 하면 접종 계획 변경이 들어갈 거고요. 4월에 접종이 된다고 하면 4월 이후에 발표할 접종 계획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노바백스와의 2천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구체적인 초기 도입 물량이 확정된 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입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이 오는 24일부터 공급돼 26일 첫 접종이 이뤄집니다. 다음 달 말엔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2분기엔 3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와 별개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이르면 이달 말 화이자 백신 약 6만 명분을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조정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받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과 시기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상반기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13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노바백스 백신은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모두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고 제조 기술도 이전받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으로 항원을 합성해 만듭니다. 항원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조합해 면역 증강제와 섞어 주사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구성 설계와 면역 증강제가 노바백스 백신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런 기술이 국내 제약업체로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이전으로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자체 생산하는 길이 열린 건데 그만큼 백신 물량 확보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계약한 물량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바백스와의 계약 세부 조건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백신 수출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고 하면 수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는 96%, 영국 변이 86%, 남아공 변이 60%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 냉장 유통이 가능해 유통도 쉽고 유통기간도 2-3년으로 긴 편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을 더 넓혀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지급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집합금지 같은 영업 제한 업종뿐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도 받습니다. 단 연매출 4억 원 이하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피해가 아무리 커도 지원을 못 받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토 중에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10억까지 그냥 하려고 그런 취지신 검토를 거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은 사업장에 있는 소상공인의 86% 수준,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 90%가 넘는 300만 명 안팎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 부총리는 정규 직원이 5명 이상이어서 지원을 못 받은 소상공인 등 또 다른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낸다면 3월에 4차 지원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추석 전 지급된 2차 지원금의 경우 추경안 제출부터 지급 신청 시작까지 약 2주 정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나 최대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4차 지원금과 별도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이르면 4월에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법적인 성격을 보상보다는 피해 지원으로 하는 게 더 탄력적이라는 해석도 있는 만큼 법리를 더 짚어보겠다며 어떤 법에 담을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코로나19 새로운 환자는 나흘 만에 4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검사 건수가 연휴 때에 줄었다가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니까 곧바로 확진자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리 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사람들 접촉이 늘어나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도 위협적입니다. 발생 국가는 일주일 만에 8개 더 늘었고 국내 감염자는 94명 확인돼서 이 지역사회에 번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여파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데요. 충북 보은과 울산 또 광주 등에서 명절에 가족들 만난 뒤에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가족 모임 감염은 연휴 전에 있었던 장례식과 관련이 있는지 방역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이 소식은 강예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설 연휴인 11일과 12일 부산 남구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6명. 이들 가운데 1명이 근무하는 보험회사에서도 직원 7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일가족 확진자가 설 연휴 직전인 10일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기간 직원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접촉자의 숫자 등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내에서 어떤 감염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방문자와 가족까지 감염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가족과 보험회사, 미용실까지 잇따른 관련 확진자만 지금까지 16명. 이들과 접촉한 사람도 90명이 넘습니다. 부산시는 일가족 최초 확진자가 설 전인 지난 6일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표 환자가 최초 환자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최초 환자는
환자분들의 정상 발현일과 의료기관 이용 기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감염 경로 등 감염고리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위치 추적을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충남 아산에서는 보일러 제조 공장을 통한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진단 검사에서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추가됐는데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 직원끼리 거리 두기가 제대로 안 되는 작업 환경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서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확진자 대부분은 공장 F동 보일러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공장 F동은 컨테이너 형태로 생산 라인에 직원 간 거리가 가깝고 탈의실과 목욕탕 등 공동 사용시설의 환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공장 내에서 환경검체 16건을 검사한 결과 온풍기를 비롯해 6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환기시설이 미흡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공장 내 온풍기 바람을 타고 확산해 직원들이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가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밀폐된 상황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 첫 확진자 발생 뒤 전수검사를 바로 하지 않은 점도 감염 확산을 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추가 확진자가 나오자 이틀 뒤에야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가족과 직원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 추가 진단검사를 벌이는 한편 자가 격리 중인 직원 가족 전체에 대해 밀접 접촉과 무관하게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서울에서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순천향대병원에서도 오늘까지 13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으로 8층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서울 순천향대병원. 방문객들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 증상을 확인하는 설문조사에 응합니다.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 27명에 이어 오늘도 2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39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병원의 다인실 병동에서 환자와 보호자, 직원이 일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상주 보호자는 1명을 두는 게 원칙이지만 가족이 교대로 간병하거나 간병인 여러 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 이어 대형 병원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서울시는 대형 병원 57곳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와 간병인에 대해 입원 시 선제 검사를 하고 2주마다 종사자와 보호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또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환자 보호자 1인 등록제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간병인, 보호자는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 운영이 중단되고 손실 보상이나 재정적 지원 제한은 물론 부상권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CCTV 분석반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동안 나온 전국 의료기관 관련 집단 감염은 모두 14건, 522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46명은 종합병원급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재보궐선거 쟁점으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당시 청와대 수석까지 지낸 만큼 불법 사찰을 알았거나 혹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박 후보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최근 국정원에 사찰 자료 전문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요청의 근거는 K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했던 이 국정원 사찰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박형준 후보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어서 앞으로 공개될 추가 자료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곳은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5개 환경단체입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를 전면 공개하라는 운동을 수년째 계속해온 시민단체 내 나라 내 파일과 함께 이달 초 자료 요청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정보 공개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8년 9월 KBS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4대강 사찰 문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제공한 한 장짜리 요약 문건입니다.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과 국고보조금 중단, 환경단체 인물의 신원 자료와 개인 비리 수집까지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교수 등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내용이 9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사찰 피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문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특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에 해당하는 건 홍보기획관이었던 4번과 5번 항목, 그리고 정무수석이었던 7번 항목입니다. 4대강 사업 반대단체들을 세무조사로 압박한다. 반대 인물 20명을 선정해 투쟁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 갈등을 유도한다 등 명백한 불법 사찰이 당시 박 후보에게 보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8년 당시 국정원이 실체를 공식 인정한 문건입니다. 따라서 이 문건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더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대강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공작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절차에 따라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해서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줘야 하는데 자료가 공개된다면 3월 초가 유력해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찰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후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한적인 형태로 불법 사찰 자료를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이런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찰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국정원과 국회가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였습니다. 김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을 보고했습니다.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찰 지시 이후 중단하라는 지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단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국정원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얼마나 사찰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 외에 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불법 사찰의 결과라도 공공기록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위가 공개를 의결해준다면 공인을 풀어 내부 문건을 확인한 뒤 국회 보고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보위는 그러나 국정원이 먼저 사찰 대상과 규모, 기간 등을 특정해달라며 위원회 의결은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로 만족하게 했다. 근데 뭐 더 요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60년 흑역사로 표현하며 사찰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한 자료는 남길 건지 또 남겨놔야 할 자료를 골라내는 도중 발생할 개인정보 침해를 법적으로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적법하게 수집된 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남겨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법 사찰이 4월 선거에 쟁점이 되는 걸 국정원도 우려하고 있어 특별법 논의는 선거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군대가 과연 갈 만한 모습인지를 짚어보는 군대 관련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안전사고 실태를 짚어본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고가 난 이후 군의 보상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무 중 사고를 겪은 한 청년의 사연부터 보시죠. 지영철 기자입니다. 바다만 보면 솔직히 소름 돋거든요. 출렁이는 모습만 봐도 제가 다 출렁이는 것 같고. 섬에서 나고 자라 해양경찰을 꿈꿨고 인명구조사로도 일했던 김현승 씨. 이제는 바다를 보는 것만도 무섭습니다. 그날의 사고 때문입니다. 해군은 오늘 정오쯤 경남 거제도 앞바다에서 사격 훈련 중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 고속정 훈련을 하다 선상에서 터진 수류탄. 사고 직후 목격한 동료들의 모습은 방송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손을 보는데 손이 어딨지 생각했는데 손이 없는 거예요. 욕밖에 안 났어요. 그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사고 며칠 후 극단적 행동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했고 부대가 잘 살펴야 한다는 지침도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자신을 일부 간부들이 부담스러워했다고 기억합니다. 김 씨는 부대를 2차례 옮겼습니다. 케어를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또 계속 옮겨진 거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제가 힘든 표현을 해야 됐고 출근해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책 읽으라고. 그러다 사고 넉 달 뒤 김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눈을 살짝 감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진짜 그냥 다 던지고 바로 뛰어나오거든요. 제대 후 치료나 보훈 혜택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김 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절차나 그런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다 찾아보고 제가 신청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스스로 알아보고 진행한 보훈 대상자 신청은 5달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보셨듯이 복무 중에 입은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당사자 스스로가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군으로부터 입증 자료를 받기도 무척 어려운데요. 그렇게 해서 상위 등급을 받더라도 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1995년 육군 포병이던 김모 씨. 훈련 중 트레일러의 발등을 밟혀 발가락 2개를 1마디 반씩 절단했습니다. 발가락이 으스러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방치돼요. 복무가 힘들어져 제대했고 재활치료비는 김 씨 몫이 됐습니다. 유공자 신청을 알아보기로 한 건 15년 뒤였습니다. 어떤 정부도 저한테 준적이 없어요. 너는 이렇게 다친 절단 사고라고 하는데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는 제도 그때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유공자 인정 불가. 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도 아니고 입증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료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병적 기록부터 제 병원 일지, 수술 일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알아봐야 되는 상인데 근데 저한테는 정보 공유를 안 해줘요. 개개인이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국가랑 제가 상대하는 거니까 그 힘이 너무 약하죠. 반면 최근까지 징병제였던 타이완의 경우 복무 중 사고가 나면 자료는 자동으로 보훈 담당 부처로 넘어갑니다. 치료가 됨과 동시에 바로 상위 등급 부여하는 데에도 활용이 됩니다. 본인이 굳이 입증하려고 새로운 자료를 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위 등급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합니다. 현재 상위 등급의 큰 원칙은 노동력 상실 여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일부 절단돼 삶의 질이 떨어져도 일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등급을 받지 못합니다.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된 이제 상위 등급에 의해서 이제 노동력 상실률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나 이제 보훈 대상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처는 현행 등급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체육계 학교폭력 논란 오늘도 보도 이어갑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사태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 계속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또 다른 여자 프로 배구 선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까지 수시로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보물 터지듯 이런 고발이 이어지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이 많고 상처도 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 해결을 거듭 당부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 선수의 징계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 등을 교육부 등과 협의했습니다. 배구계도 학교폭력 가해자는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 학교폭력의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적 지상주의, 또 폐쇄적 합숙 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친북의 카르텔. 이번엔 깰 수 있을까요?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배구 선수 송명근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 당시 A씨는 지도자에게 폭행 사실을 곧바로 알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독은 배구부가 해체될 것을 우려해 조용히 덮고 가자는 뜻을 전했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인 팀 내 에이스 송명근을 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의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침묵을 권했습니다. A씨는 당시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던 엄마의 말을 들은 게 가장 후회된다고 고백합니다. 2019년 인권위 학생 선수 실태 조사. 뼈 부러지는 것 아니면 그냥 참아라. 너도 나중에 후배들한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잘했다면 맞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냐. 다음부턴 똑바로 해라. 일부 부모들은 자식의 고통을 성공을 위한 디딤돌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묵인과 방조, 은폐를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 학교 운동부의 폐쇄적 합숙입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교장이 학기 중 상시 합숙 훈련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국 초중고 중 41% 정도가 지금도 합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숙하면서 운동 끝나고 형들한테 막 샤워장 같은 데 가가지고 머리도 받고 애트로도 받고 많이 그랬었죠. 24시간 내내 막 형들하고 붙어있고 이러다 보니까 잘하는 선수 중심으로 지도자는 묵인하고 때때로 조장하기도 하고 인권에 민감했더라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내 고통은 참고 동료의 아픔도 모른 척하라고 강요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일본이 반성할 수 있도록 판단을 받아보자는 건데 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용수 할머니.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증언도 하고 우리 법원에서 배상 판결도 받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지만 진전은 아무것도 없다며 절망감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들한테 가서 여태껏 너는 뭐 하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카드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회부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의 재판소에 판단을 받아주십시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으로 한일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로 ICJ에 가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까지 연계해 ICJ 회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ICJ 회부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걸리는데 그 기간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 관심을 받는 걸 꺼려서 오히려 일본이 ICJ 행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을 맺은 매춘부라고 주장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KBS가 살펴보니 개인 블로그를 근거로 사용하고 증언을 짜깁기 하는 등 연구 데이터 자체가 의심스러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논문을 시키로 한 저널 출판사는 KBS에 필요하다면 논문 관련 기록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근거 자료가 없거나 부실하고 학문적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쏟아진 동료 교수들의 비판입니다. Professor Ramsire is making this claim without evidence, without citing any documents that would prove his claim that there were contracts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operators of these comfort stations. 참고 문헌에 실린 KIH, 한국역사연구소라고 되어 있지만 클릭해보면 극우 인사들의 발언만 모아 영어로 번역해 놓은 블로그입니다. 학계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설 블로그를 버젓이 주요 논거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검증된 자료도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논거로 삼았다면 그거는 학문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식이죠.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할머니의 기록은 크게 왜곡됐습니다. 16살 일본 헌병에게 잡혀 강제로 미얀마까지 끌려간 것은 무시한 채 팁을 받아 저축을 하고 쇼핑을 했다는 증언만 부각시켰습니다. 문 할머니는 일본 정부로부터 저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1996년 사망했습니다. 다 무시하고 딱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갖다가 그걸로서 새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리컨스트럭트가 재구성하는 이게 아마 일본 우익들이 만들어 놓은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스트래티지. 이런 가운데 저널 출판사인 엘제비어 측이 처음으로 KBS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논문의 출간이 당분간 연기됐다며 논문에 대한 우려와 비판, 답글도 같이 인쇄해 사안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논문 출간 이후에도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면 학자들에게 논문을 추가로 검토받은 뒤 관련 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간 일정에 변동이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하버드대 교직 크림슨도 저널의 출간 연기를 보도했습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은 해당 저널과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그리고 램지어 교수 본인에게 역사적 근거를 담은 편지를 계속 보내 끝까지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램지어 교수의 이런 논문 내용은 아베 총리 이후에 일본 정부가 목소리를 키워온 주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1993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또 성노예라는 용어를 채택한 국제사회 인식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데요. 이 눈빛 앞에서도 그런 주장 할 수 있을까요? 6년 전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교부 차관이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말없이 정부 관계자를 바라만 보는 할머니. 바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국내 최고령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입니다. 회한 가득한 표정은 답답하고 심란한 속내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여의 세월, 일본으로부터 끝내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채 98살 정복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말없이 세상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재정, 국가 예산을 심층 분석하는 연속 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허술하게 편성된 예산 집행 현장을 찾아갑니다. 많아야 30억 원 정도 드는 공사 현장에 국회가 60억 원을 더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 쓸 데가 없어서 고스란히 반납할 상황입니다. 송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와 제천을 잇는 충청내륙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구간을 4개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길을 내야 하는 1에서 3구간과는 달리 4구간은 기존 도로의 주변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마쳐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포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 다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주, 전봇대, 전봇대 이런 것도 그러면 다 이설이 돼야 됩니다. 한전, 도시가스공사 등이 먼저 시설을 옮겨야 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상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는 가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09 공사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많이 어렵다 봐요. 보상이 9월, 10월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은 20억에서 30억 정도. 올해 필요한 공사비는 많아야 30억 원 정도. 이미 편성된 예산도 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느닷없이 60억 원이 추가 편성돼 내려왔습니다. 돈이 많이 내려와 현장은 더 난감해졌습니다. 돈만 많이 든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건이 보상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고 지장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결위에 참여했던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 현황에 대한 파악 없이 예산만 늘려준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예산이라 추가 확보해야지 좀 다음은 1, 2년이라도 빨리 끝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지난 연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도로철도 예산은 3,600억 원입니다. 그나마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의원들이 1조 7천억 원 늘린 것을 깎고 깎은 게 이 정도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30억 원이면 되는 공사 현장에 60억 원이 더 내려왔다면 다른 사업에 가야 할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액 안에서 사업별로 심사하고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해 558조 예산 꼼꼼히 따져봤을까요? 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을 송명희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558조 원입니다. 지난해 말 심사 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요구한 예산에서 5조 9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채 이자 상환금 9천억 원을 포함해 10개 사업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3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별로 세세히 살펴 감액하는 게 아닌 뭉텅이 삭감입니다. 그냥 감액 시월하는 결과가 될 때가 대부분인 거고요. 합리적 기준이라보다도 그냥 난도질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산 심사에 앞서 보고서를 내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충청내륙도로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조정이 필요하다. 성인지 예산 분류도 이미 부적절하다 지적됐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건 지난해 9월 3일이지만 10월 국정감사 뒤 11월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558조의 예산을 한 달 만에 들여다보고 확정한 겁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국회가 주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7개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예산 심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기국회에 있는 국정감사를 8월 이전으로만 당겨도 충분히 이제 이 100일 기간 안에 예산과 법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21대 국회에는 국정감사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국감을 일찍 끝내 예산 심사를 더 충실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 3차 지원금은 모두 이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피해를 본 직업군에 지원금을 주고 돌봄 지원과 고용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선별 지원의 취지는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문예슬 기자가 2차 지원금 당시 위기 가구에 지급된 생계 지원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 준비 중인 26살 임모 씨.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매달 30에서 40만 원을 벌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겨 몇만 원 벌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임 씨에게 지난해 10월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은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에 막혔습니다. 가상금 결립성인 소득 감소 확인서라는 서류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걸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행사 진행 요원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임 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고용업체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명을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임시만의 일이었을까요? 지난해 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43%, 인천은 38%. 재난지원금 예산을 절반도 못 쓴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전국 통틀어 책정된 예산의 63%만 집행됐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55만 가구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20여만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직접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문의해봤습니다. 현직장에서도 서류 떼와야 되고 전직장에서도 떼와야 되고 설명하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셨고 애초에 서류 자체가 너무 까다롭고 25% 이상 했던 그 부분을 처음에 판단하기가 어려웠죠. 대상자를 선별하고 증명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 마감 나흘 전에야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야 할 증명 서류도 없앴습니다. 마감 기한도 2차례나 늘렸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조건 완화 방침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결국 위기가구에 지급돼야 할 1,200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보신 것처럼 2차, 3차 지원금을 지급할 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정부 여당도 4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늘려서 지원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필라테스 센터를 연 김서영 씨는 단 열흘 차이로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6월 2일부터 일을 했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은 6월 9일에 나왔어요. 당시에는 2, 3일 늦어지는 거 얼마나 큰 이유가 있겠어요. 선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펜션을 개업한 40대 남성. 지난해 초 개업한 경우 지난해 6, 7월보다 8월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했는데 숙박업 특성을 고려하면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8월이 가장 많은 달이거든요. 펜션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못 받은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거의 태반이세요. 그나마 이 펜션에는 8월에도 손님이 없어 지난해 9월 신청받기 시작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올해 1월에야 겨우 입금됐고 3차 재난지원금은 받기도 전에 최근 폐업했습니다. 계속 매달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펜션 업계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 특히 고용 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은 자신이 지원 대상임을 증빙하는 게 늘 문제입니다. 식당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던 이춘영 씨는 지난해 4월 이후 일이 끊겼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소득을 증명하려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를 써주는 사업주가 없었던 겁니다. 가서 서류 딱 내놓고 한마디 딱 하는데 한마디에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때문에 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을 소득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더 타격이 심한 집단에게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32인 미만 자영업자는 저는 일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지난해 자영업자는 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정보를 얻기 위해 해킹을 시도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남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사회 통제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 내용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 평균 158만 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북한의 시도로 주로 첨단 기술이나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 메일을 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기술도 탈취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하태경 의원은 특히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해 정보를 탈취했다고 했지만 국정원은 특정 업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당대회 등에서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한 가운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남한 영상물을 들여오거나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청하는 경우도 기존의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문 표기를 체어맨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로 변경한 사실도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당대회에서 직위가 강등된 김여정 부부장은 여전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김여정이 지위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은 또 최근 군 복무 기간을 크게 단축했는데 국정원은 제대 인력을 경제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일부 화물차의 불법 운행이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화물차 사고와 관련돼 있는데요. 특히 불법 개조한 판스프링과 기준을 어긴 채 설치한 안전판이 사고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쇳덩어리가 날아듭니다.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길쭉한 쇠뭉치는 조수석에 막혀 겨우 멈췄습니다. 갑자기 유리창이 깨진 또 다른 승용차.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리저리 튕겨나갑니다. 두 사고의 원인은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 원래 하부 충격 흡수 부품이지만 짐을 많이 싣기 위한 적재함 지지대 불법 개조에 사용됩니다. 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의 현장 조사 결과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이 100대 가운데 13대나 됐습니다. 화물차 뒤편 아래로 완전히 밀려 들어간 승용차.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시 뒷차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7.5톤 이상 화물차는 55cm 높이의 후부 안전판을 달아야 하지만 10대 중 3대 이상이 이보다 높은 곳에 안전판을 설치했습니다. 지면과 가까우면 긁히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위험성은 커집니다. 시속 56km의 속도로 후방 충돌 실험을 한 결과 중형 승용차가 1m 34cm나 밀려 들어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방 안전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한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다른 차의 안전을 무시한 불법 개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은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만 14명에 이를 정도로 대표적인 독립운동 명가입니다. 이회영 선생 6형제가 독립운동에 바친 재산은 현재 가치로 2조 원대로 추산되는데요. 이 독립운동 자금 대부분을 내놓은 6형제 중 둘째, 이석영 선생 87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재희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새로 지어진 남양주의 도서관에 특별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개관식은 꼭 87년 전 오늘 변변한 장례식도 없이 이국 땅에 묻힌 이석영 선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분이 이제야 영혼의 안식을 찾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석영 선생은 우당 이회영의 둘째 형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직후 이회영 6형제는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당시 이석영 선생은 양아버지 이유원에게 남양주 일대의 막대한 땅을 상속받은 직후였습니다. 한양까지 오는데 80년대 그 언저리의 전답이 다 이윤 대감 소유의 땅이었다. 몰래 정리하니까 헐값에 정리를 하죠. 당시 40만 원은 현재 가치로 2조 원대. 그 돈으로 이석영 선생은 간도의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합니다. 김원봉 등 3,500여 명의 항일투사가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박해는 극심해졌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상해 빈민가를 홀로 전전하며 콩비지로 연명하던 그는 끝내 아사합니다. 아들이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된 후였습니다. 공동묘지에 묻히시고
그 묘지가 훼손되어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종이 잠든 홍유롱 앞은 이석영 광장으로 명명됐고 그의 이름을 딴 독립운동 체험시설도 다음 달 개장합니다. 유해는 찾을 길 없고 직계 후손도 사라졌지만 이석영 선생이 추구한 가치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KBS 뉴스 선재입니다.